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 2025 고압 1172호 사건 공판 개정에 앞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언론기관 등이 신청한 법정 촬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및 알 권리, 공정한 공개 재판과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조직법 59조 및 관련 규칙에 따라 공판 개시 전에 사전에 협의된 촬영 인원에 한하여 비디오 녹화 및 법정 촬영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입정하게 되면 공판 개시 전에 잠시 언론사에 녹화 및 촬영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촬영 종료 및 언론사 퇴정을 요청드리면 언론사 촬영 인원은 녹화 및 촬영을 중단하고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172호 사건 피고인 입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필요한 촬영은 다 마치셨나요? 이제 곧 그러면 공판을 개시할 테니까요. 언론사 촬영 관계자분들은 녹화하고 촬영 중단하고 최종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촬영 관계자분들 퇴정하고 준비하는 사이에 공판 진행에 앞서서 재판 중계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항 등에 따라 재판의 중계를 신청하였고, 이에 본 재판부는 이번 공판기일에 대해서 법원과 법원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촬영 위촉 방식에 의한 중계를 허가하였습니다. 중계를 위한 영상 촬영 시에는 발언자에 한하여 클로즈업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특검법 11조 5항에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 고압 1172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에 관한 사건의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실까요? 우선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서 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으시는 걸로 의견 주셨는데 그건 뭐 변화 없으신 거죠? 그리고 이 재판 받으시면서 진술 거부권 있으시기 때문에 진술 전체나 일부를 거부하시더라도 본인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세요.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 적극 진술하시고, 대신 법정에서 진술하시는 내용은 그대로 본인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진술이기 때문에 옆에 변호인들 도움 받으셔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 최대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 좀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1965년 5월 15일입니다. 예.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습니다. 예. 사시는 곳 주소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동호수는 지금 이게 중계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소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등록 기준지는 어디세요? 본 적이요.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피고인 지금 말씀하신 주소지에서 이사하시거나 주소 변동되시면 이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변동 신고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검사님 요 공소사실 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피고인 이상민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공소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부 이윤재입니다. 검찰은 위헌위법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범행 가담 행위에 대해 수사하여 2025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취임하자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8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윤석열 행정부의 최장기 재직 국무위원입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회와 국민들 앞에 비상계엄에 반대하였고 비상계엄 시 어떠한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언론사, 야당 등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행정안전부 작권의 직권을 남용하여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에게까지 언론사 단수를 이행하도록 준비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을 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는 파괴되었고 생명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상당 기간 그 진상은 국민들 앞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죄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죄의 주요 행위는 크게 특수전사령부 및 수도사령부 병력, 경찰 기동대 등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국회 폭동, 방첩사령부 및 국가수사본부를 동원하여 정치인, 전직 대법원장 등 주요 요인을 체포하려 한 체포조 운용, 정보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을 동원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탈취하고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선관위 폭동, 그리고 경찰, 소방대원 등을 동원하여 당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및 야당 당사 등에 대한 봉쇄를 시도한 것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언론사 등에 대한 봉쇄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과 행정안전부 외청인 경찰청장에게 국회, 야당 당사, 언론사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함으로써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부의 비판적인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단전다수 조치 준비를 시키고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직권남용과 위증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부터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민의 지위 및 윤석열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상민은 1983년 충암고등학교를 제12회로 졸업하였고 1986년 겨울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알게 되었고 이후 2021년 11월경 윤석열의 요청으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직을 거쳐서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2일경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되어 2024년 12월 8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격주로 진행되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및 연초 업무보고, 그 외 수시로 이루어진 경찰 인사 관련 보고, 행안부 업무 관련 보고를 위해 윤석열과 대면하였는데, 이후 2022년 12월 11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였고, 다시 2023년 2월 8일 피고인에 대해 같은 이유로 산액소추 의결을 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직한 국무위원이 되었고, 이처럼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최측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여 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발의하려 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주요 산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일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야당 당사 점거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및 폐쇄 시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같은 날 23시 23분경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제1호가 공고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과 책무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역할을 담당하며 치안과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 소방청을 그 외청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법제상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2명뿐인 국무위원입니다. 경찰청, 소방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규정한 정부조직법 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경찰법과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총경 이상 공무원, 소방령 이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당시 피고인은 울산시에서 진행 예정인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위 행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농림식품부 장관과 울산시장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총 1,4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저녁 만찬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후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저녁 만찬이 시작하기 전인 17시경 혼자 자리를 이석하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이때 농림식품부 장관은 피고인이 떠난 후에도 끝까지 행사 자리를 지켰습니다. 피고인이 서울로 돌아오고 있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9시 30분경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주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을 만나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꽃, 24시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 적힌 문건을 나눠주었고, 이후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에게는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한 지시가 담긴 문건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외공간 관련 지시 문건을, 그 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각각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문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19시 30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조주호 경찰청장에게 교부한 문건과 같은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포고령이 발령된 후인 12월 3일 23시 35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 전화하여 약 1분 52초가량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는 조지호 청장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약 18초 동안 조지호 청장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조지호 청장과 약 1분 34초 동안 실제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의 대응을 물어보았고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지휘부회의 소집 일정과 국회에 대한 기동대 배치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직후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23시 37분경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24시경 경찰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위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상민과 통화할 당시 허석권 소방청장은 소방청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받은 허석권 소방청장은 배석하고 있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도와주라고 한다는 내용을 공유하였고 이에 이영팔 차장은 같은 날 23시 40분경 위 언론사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여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2차례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이영팔 차장의 전화를 받은 황기석 본부장은 23시 42분경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당직관인 오늘 밤 경찰 쪽에서 요청건이 있을 것이다.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당직관은 23시 44분경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 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소방서에 하달하였습니다. 이어서 23시 50분경에는 허석권 소방청장이 직접 황기석 본부장에 전화하여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소방서에 하달된 공문에는 경찰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다른 지역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그대로 일선소방서에 하달하였을 뿐 따로 경찰에 관한 언급이나 강조가 없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잘 조치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허석권 소방청장은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준비 관련 지시를 전달하게 하였고 실제로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의 소방서에서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허석권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이영팔 차장을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인 황기석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 시 응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일선 소방서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피고인의 위증죄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이에 관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라고 각각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및 이에 대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으며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임무지시 문건을 받는 장면도 목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내란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위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이상민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대한 모두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분수 사실에 대한 의견은 변호인 측 어떠신가요? 네. 모두 진술하고 한꺼번에 같이. 예, 같이 다 해주시죠. 우선 공판 준비 절차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9월 29일자로 제출한 그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먼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점은 특검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나 선관위, 언론사 통제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울산에서 열린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갑작스레 서울에 올라와 당일 저녁 8시 36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다른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개혁을 처음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정무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 밖에 대통령 비서실장, 홍보수석 등도 대통령을 만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직후에 9시 13분경에 헌법을 검색하는 것이 기록상 나옵니다. 헌법 조문을 검색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전에 계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계엄 선포 전후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 계엄을 막지 못한 허탈한 마음과 정무적 부담감, 그리고 향후 생길 사건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는데 국무회의는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일 뿐입니다.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국무위원들이 피력하는 것 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국가 안위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나도 왜 그런 이유를 모르겠는가. 그런데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국무위원과 다르다는 것은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한 1차적인 판단과 최종 결정권은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사후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시 그 당시에는 국무위원이나 그 밖의 계엄으로 동원된 군인이나 제3의 인물이 그 실체적 요건에 구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한다면 헌법에서 국가 안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여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되었는데 수명받은 군인들이 계엄 선포의 요건을 따지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와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불법적인 명령이 명확해서
그 항명을 함으로써 구체적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1차적으로 판단한 다음으로 2차 판단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회에는 그 요건을 심사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요건 판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국회가 곧바로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본다면 이는 헌법이 상정한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구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지도 아니한 공무원들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심판권을 행사하여 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불비의 탄핵소추권 남발을 통해 행정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마비시킬지라도 곧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듯이 설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있더라도 헌법이 견제와 균형 제도를 구비하고 있기에 곧바로 국헌이 문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체적 요건이 없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거나 최소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논의가 있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될 때까지 국무위원을 추가로 불러 참석시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하여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반대 의사도 이미 충분히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계로 인해서 공개된 CCTV 영상 자료에 의하여도 정상적인 회의실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앉아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아무리 짧은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후에 작성되는 국무회의록의 작성 여부만으로 이미 성립한 국무회의의 존재가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에서의 그 결정문은 좀 취지가 다르게 판단되었지만 이것은 CCTV가 공개되기 전의 판단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선포할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불비하였더라도 그 자체로는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통해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있어서 계엄 선포는 이미 벌어진 객관적인 사건으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는 되돌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비상 상황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면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체포 절차, 언론 등의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서 해제될 때까지는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평시보다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난안전에 관한 주무장관인 피고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곧바로 세종에 있던 비서실장과 소통하여 서울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간부 회의를 소집해 놓았고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간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청장,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청장과 먼저 통화했는데 경찰청장은 때마침 걸려온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느라
피고인과는 제대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곧바로 소방청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 대통령 앞에 여러 문건들이 펼쳐져 있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방청 관련 문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일이 곧 벌어질 수도 있다고 피고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방청장에게 물어보면서 이를 전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한 내용 역시 피고인이 계엄에 동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만에 하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와 관련하여 그 문건에 기재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누군가의 지시가 있을 경우라도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를 전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경찰과 협력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수많은 인명피해 사고를 경험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알게 혹시라도 벌어질 수도 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기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혼자만 알고 이를 도외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방청에는 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와 이와 후속된 절차에 있어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행된 바가 없었던 대통령에 의해서 그 계획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정을 알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관계기관장에 전달하면서 만약의 경우라도 시민 안전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을 계획한 경우에 중요 임무를 피고인에게 맡기려고 하였다면, 중요 임무를 맡기고 거기에 종사시키려고 하였다면 당연히 사전에 모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의 지휘하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의 역할과 임무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중요 임무를 부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그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황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피고인이 갑작스레 국헌을 문란하게 할 폭동을 일으켜서 내란에 가담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내란에 성공한다 한들 피고인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 법조인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만 살아온 피고인이 자신의 전 인생을 위험의 나락으로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 이외에 별도로 비상계엄을 주도한 자들의 국헌문란 목적을 함께 가지고 폭동에 가담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객관적으로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그 시점에는 군인이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참 전의 시점입니다.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형성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 이후 벌어진 상황 전개,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부분이 아닌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 사실들은
피고인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두 혼합하고 합하여서 또 시간을 소급해서 피고인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위증의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 부분은 피고인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또 경찰청에 대해서는 경찰국이 행안부에 포섭이 돼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관여할 수 있지만 소방청에 대해서는 인사권도 없습니다. 소방청과 경찰청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고 관련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소방청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증 부분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획 선포 개혁이라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모두 알 수도 없습니다. 원탁이기 때문에 옆에서 일어난 일을 쉽게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시점에 비서실장을 호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향후에 객관적인 반증 등으로 이 부분 범죄 사실 역시 증명이 없다는 점을 밝혀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경험하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던 제3자들 간에 일어난 일, 피고인의 행위 이후 사후적으로 벌어진 일,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마구 혼재시켜 놓거나 단지 의구심만 일으키려는 의도로 시간에 따라 일어난 제3자의 행위를 피고인과 관계지어 억지로 꿰맞추어 구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수많은 일들을 전지적 시점에서 모두 인식하면서 행동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가지게 된 당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피고인 측 모두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 말씀하시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무 사상기 좀. 예, 사용하십시오. 조금 더 작게. 예, 지금 그 특검께서 펼치고 계시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게 되죠. 한 축에 군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축에는 어디까지는 요건 특검이 이제 바라보는 전체적인 프레임입니다. 한 축에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사건에서 강조해서 특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단전 단수에 관한 그림이 있고요. 이거 행안부가 되겠죠. 다음에 인원 파견, 수용시설 확인, 법령 검토에 관한 법무부 장관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공관, 재외 공관이죠.
점검에 관한 외교부에 대한 파트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요, 방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군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은 국무총리 심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듣게 되셨죠. 특검 쪽에서. 아주 최근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장이지만 앞으로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져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고인에 대한 단전단수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특검께서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말씀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그 지금 그리신 메모지요. 저희가 일단은 네, 조서에 뭐 정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참고용으로라도 네, 제출하겠습니다. 편찬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마치시고 하겠습니다. 가실 때 제출하고 가십시오. 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런데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이든 뭐 총리든 행안부 장관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피고인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당장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분들도 바빴어요. 전화를 받는 분들도. 그래서 통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대화가 없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거나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서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청장의 그 허석훈 소방청장이 전화를 했다고 하고 나서도 그 앞으로 이제 신선한 그런 진술을 들으시겠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피고인은 지시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하고 방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검사가 집중하고 있는 주요 사실은 단전 단수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적정한 재판 심리와 심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변호인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깊은 고민과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특검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루어진 언론 보도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1차 경찰 피의자 조사는 작년입니다. 2024년 12월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로 7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2025년 7월 3일 느닷없이 어떤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이상민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나왔다. 내란 특검이라고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 착수했다. 그 후로 언론사들이 줄지어서 이 허위 사실들을 보도하고 밈으로 막 퍼져나갔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재판부에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이 보도에 단전 단수 조치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금 다발, 단전 단수를 함께 보도하면서 공직자였던 피고인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단전 단수에 대한 옳지 않은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행태는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되고 관행화된 수사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에 말씀 올립니다. 이들 보도는 모두 완전한 허위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피고인은 단전 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백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금 다발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는지 그 경위를 파악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특검 측에 의견을 밝혀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잠깐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장님.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정권과 국회 서슬이 펄었습니다. 사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법정에서는 증거 조사 과정에 자기 부재 금지의 원칙, 전문 증거, 증거 능력 배제의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이 살아있는 진실의 장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양측 의견 다 듣고요. 예, 검사님 증거 목록 제출하시고 증거 신청하시죠. 재판장님, 예. 먼저 절차 진행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건 나중에 뭐 재판 진행에 따라서 증거로 저희가 입증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의 오랜 행태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돈 현금 훔치가 나왔는데 그것이 단단해서 보도되었다. 마치 특검의 검사들이 그것을 언론에 그렇게 보도하도록 만든 것처럼 하셨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금 다발이 어떤 경위로 발견되었고 이런 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이 어떤 경위로 단전단수와 연관지어서 보도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재판 진행하실 때 의뢰의 변호인들께서 요새 하시는 방식이 검찰이 과거에 이랬다, 지금도 이렇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증거 없이 검찰을 모독하는 얘기를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양측 재판장님, 그 부분 관련된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일단 한 가지만 목록 더- 제출하시죠. 현금 다발 부분 말씀입니다. 그 그 당시 부분- 내란 특검하고 전혀 그러니까-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요 사건하고 관련이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그 그 부분은 더 이상 양측에서 그 언급하지 시점에서 마십시오. 불효불급한 것이 변호인도 아닌데도 마찬가지고 특검 측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아까 경찰관을 말씀드렸던 불러서 요 조사한다는 사건과 관련 거죠. 없는 뭐 기사에 나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이 뭐 피고인한테 불리한 부분이라고 해서 언급하신 부분 지금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제가 듣고요. 그 이후에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술하지 마십시오. 예, 재판장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특검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지금 증거 인부서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게 양이 좀 방대한 편이기도 하고 지금 아까 의견서 지난번에 주신 거 보면 10월 16일자 의견서에 보면 증거 순번 2번하고 3번에 있는 게 아마 이게 뭉쳐서 좀 기록이 많이 돼 있는 건가 보죠?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증거 순번 2번, 3번이라고 표시하셨던데 그 2번, 3번은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늦게 등사를 받게 됐습니다. 요 지금 있는 목록의 2번, 3번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 부분이. 지금 혹시 여기 인부서 별지 내신 게 오늘 여기 특검에서 내신 증거 목록 부분하고 이게 지금 정확히 일치되는지는 바로 확인은 안 되시죠? 일단 제출하신 거는 이름 봐서는 동일한 것 같은데. 네, 저희 그 당초에 저희가 기록을 두 차례, 세 차례, 결국 세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러면- 먼저 받았던 기록에 관한 것은 이 같은 목록입니다. 그래서 증거 목록 별지 2, 증거 목록 1번 증거 서류 등 예. 이 부분이 처음에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9월 29일 날 의견서에 첨부해서 내주신 인부서 그 부분에 있는 거는 일단 여기 검찰에서 오늘 제출하신 목록에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 의견은 다 밝혀주시는 건가요? 이게 654번까지 있고 이제 그 뒤에 지금 목록 2로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아직 지금 못 밝히셨다는 얘기구나. 근데 9월 29일자 예. 저희가 제출 기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예. 증거 목록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지금 그 목록에 대한 부분은 혹시 열람하고 인부 네, 등사를 증거가 해주셔서요. 다만 네. 근데 저희가 그 증거 목록 2번 같은 경우에는 한 13,000쪽 정도 되는 증거. 18건인데요. 네, 그 10월 2일에 저희가 등사를 받았습니다. 직전에 받아서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부분 검토는 어느 정도 시간으로 지금 그게 계획하고 지금 이제 계세요? 빠르면 한 2주 정도 안에는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28건인데다가 그 내란 어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뭐 돌아가면서 빨리 있도록 하는데 한 2주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장님, 그 추가로 제출되었 그 증거 목록 순번 2번 관련해서 그 예. 부분은 이제 작년 12월 27일에 기소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록을 저희가 별건 형태로 묶은 것입니다. 예. 입증계획서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의 행위들이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또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증거인데
저희가 증거인물서에서 입증계획서에 밝힌 바와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조주호 경찰청장 등 사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사건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저희는 기존에 이루어진 재판의 공판 조서들, 증인신문 녹취서들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어나갈 예정이고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요 제출하신 목록 중에 목록 1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미 다 열람을 하셔서 인부가 나온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목록 2, 3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건들에서 내란과 관련된 부분 주로 돼 있는 것을 이쪽에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일괄해서 이렇게 지금 제출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 목록 2는 김용현 말씀하신 바와 같고 목록 3의 경우에는 또 이상민 장관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는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것이 다른 공범 사건이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가 바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가 다시 증거한 것이어서 목록 3의 경우에는 본 사건의 원래 증거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요 택을 좀 잘못 붙이신 것 같은데 그럼 요 분량이 많은 게 목록 2라고 지금 지칭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요 목록 좀 작은 거를 목록 3으로 지금 지칭하고 예, 계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 부분은 변호인도 같이 예, 이해하고 저희가 계신 저기 건가요? 뜯어서 다시 붙이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 주셨던 목록 좀 얇은 부분은 10월 15일에 등사를 받아서 예. 그 부분 이게 지금 특검에서도 그 얇은 부분을 목록 2로 붙이시고 두꺼운 예. 부분을 목록 3으로 붙이셔서 예, 그 부분이 좀 혼동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강의구 등 진술 조서 얇게 돼 있는 부분 요게 그럼 목록 3이고 그리고 이 두껍게 지금 돼 있는 고발장으로 시작하는 부분 이게 목록 2로 저희가 정리해서 일단 받아볼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공판 준비기를 9월 19일 날 했었고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간단하게 뭐 양측 의견 정도만 교환하는 상태에서 아직 기록 검토가 안 돼서 구체적인 공판 준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로 공판 준비 절차는 종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판에 회부돼서 저희가 첫 기일을 오늘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었던 공판 준비 뭐 결과나 이런 거 저희가 뭐 원용하거나 하는 데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시죠. 진행된 게 별로 없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좀 이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때 지금 9월 18일자 변호인 의견서 내신 거하고 지금 이제 9월 29일자 의견서 내신 게 있으시고 검찰에서 지금 10월 13일자 입증 계획서 내신 거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입증 계획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증거 목록은 이제 제출하셨으니까. 예, 입증 계획 관련해서 이제 상세한 내용은 입증 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이랑 같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에서는 그 증인 신문 순서에 관해서 주로 밝히고자 하는데 증인 신문에 관해서 이제 전체 증인이 약 그 본 기록에만 80여 명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사건을 좀 더 효율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각 쟁점별로 주요 증인 18명을 우선 선정을 해서 그 18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심리 경과나 아니면 다른 사건들의 어떤 심리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2차적인 증인을 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서에 밝힌 것처럼 먼저 증인신문 순서는 소방청, 경찰청, 국무위원 등 행안부 등 순서로 진행을 하되 다만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서는 CCTV에 대한 증거 조사를 먼저 선행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말씀하시죠. 부분은 입증계획서에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입증 계획서는 변호인 측도 다 검토하셨죠? 네, 받았는데 저희들은 이견이 있습니다. 예. 의견 말씀하세요. 우선 내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두 건 수사 기록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은 뭐 좀 뒤로 미루더라도 저희는 공소사실의 그 시간 순서대로 일단은 하기를 희망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소방청장과 소방청 차장에 대해서는 특검이 지금 피의자로 삼아서 수사를 진행 중이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 나오더라도 수사 중인 그 자신들이 피의 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경찰청장을
먼저 할 지금 그 신병 때문에 먼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굳이 소방청장부터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과연 이 사건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CCTV를 또 언젠가는 저희가 법정에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관련해서도 사전에 먼저 원본을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함께 가지고서 그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10월 16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참조해 주셨으면 예. 합니다. 네. 이 CCTV는 증거 순번으로는 몇 번이에요? 지금 CCTV는 비밀 기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어떤가요? 근데 지금 다른 재판에서 CCTV가 이미 다 재생이 돼서 공개됐던 CCTV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비밀 해제 절차가 필요한데 예. 그 사건별로 건별로 이제 해제 절차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예. 허가를 받아서 제출하면서 변호인들께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거 재판장님,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네, CCTV가 열람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복사까지 조금 부탁을 좀 드렸으면. 복사는 예. 어려운가요? 왜 어떤가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비밀 해제를 해주는 곳과 같이 그래요?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다른 불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걸 비밀 해제를 어디까지 범위로 했어요? 그럼? 재판정 내에서 공개하는 것만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따로 그 등사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재판장님, 그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 법정에서의 그 시청이나 방청을 그쪽에서는 제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해제를 했으면은 비밀 해제에 어떤 조건을 달거나 할 수는 없고요.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장님의 명에 의해서 열람이나 복사는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 형사소송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CCTV 영상을 이게 지금 이게 아마 한 2-3시간 걸쳐서 있는 영상 같은데 그걸 저희가 이 법정에서 다 틀어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억하는 바로는 예. 전체 영상은 31시간 정도로 알고 있고 예. 관련된 증거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2시간 정도 내외인 것으로 일단 짐작이 되는데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면서 예. 열람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과 변호인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열람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공판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가 돼서 열람이 가능한 거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복사를 해주고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도 그 부분을 본인들이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변호인단에서 그 관련된 부분 본인들이 좀 유리한 부분 특정해서 여기서 증거조사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특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역시 검사님들 제시하시는 거에 맞춰서 같이 이제 공방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건 맞거든요. 네, 말씀 취지는 저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 예. 다만 이게 국가의 보안사의 문제 때문에 비밀로 정해진 것을 특정 사인이 그거를 사본에서 가질 수 있는지 이거는 조금 법률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비밀 해제를 허가하는 것과도 의견을 들어야 되는 문제여서 여기서 당장 가능하다 아니다를 일단 그 결정하기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하여간 뭐 열람하고 복사도 가능한지 여부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거 나중에 의견 주시면 그거에 네, 맞춰서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만약에 그 부분이 뭐 하여간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복사가 불가능하고 열람만 된다고 하면 대신 열람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열람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만 좀 협조를 잘 받으시면 네네.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 좀 진행하면서 그건 좀 살펴볼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일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 목록을 인부서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진술 증거는 특검 쪽에서 이제 미리 좀 추리셔서 입증 계획서 내시면서 주요 증인 위주로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진행 경과에 따라서 이제 남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진술 증거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지금 순서대로 정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 목록 1에 있는 자료들 중에 상당 부분 그냥 이제 서면인 증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동의하신 부분이 또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거를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목록이 좀 많고 그래서 이거를 공판정에서 다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하거나 의견을- 하시지 않으시도록 저기 변호인들은 공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파격적으로 다 동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 다만 부분은 그러면 진- 차차 예, 정리하실 생각이신 그렇게 건가요?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목록 2에 대한 그러니까 그 목록 3에 대한 부분 혹시 인부는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재판장님 목록 3은 1000페이지를 정도 되는 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 일주일 안에. 네, 일주일 일주일 안에 안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5일 날짜로 가죠. 네, 예. 10월 15일 날 등산을 받은 자료입니다. 그럼 목록 2는 어떠세요? 추석 직전, 연휴 직전에 가죠. 그거는 혹시 인부가 언제까지 가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2주 안에 예. 2주 그냥 합쳐서 2주 안에 저희들 의견을 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월 말까지 정도 되면 11월 초까지는 하여간 11월 첫째 주까지는 제출이 가능하시겠네요. 그죠? 네. 그럼 요거 요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특검 측에서 입증 계획서 먼저 내셨고 당장 일단 저희가 착수할 수 있는 증거 조사는 요 우선적으로 신청하시겠다고 했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다음 기회부터 바로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증언 순서와 관련된 이게 지금 그룹핑을 특검에서 해오신 게 그 소방청 관계자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 관계자들, 그 다음에 그 국무위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일날 피고인 행적과 관련된 주무관이나 수행 비서들이나 보좌관들의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크게 네 덩이를 나누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특검 측에서 희망하시기는 일단 직접적으로 그 지시를 받았던 소방청 쪽 관련자들을 먼저 소환해서 증인신문하고 싶으시다는 의견이셨고, 변호인 측에서는 일단 그 시간 순서대로 행적을 먼저 조금 하고, 왜냐면 피고인이 어떤 배경에서 그와 같은 지시를 했는지가 먼저 드러나야 피고인의 별로 그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양측 의견이 다 지금 일리가 있으시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요 네 덩이 네 그룹에 대한 증인 신문은 우선적으로 먼저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순서 관련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다음 길 예상하기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10월 24일 날 금요일 날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그 당일 행적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길 증인신문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또 차차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양측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특검 측 의견은 어떠세요? 예, 기본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재판장님의 소송지에 따르는 것이지만 다만 저희로서는 그 변호인들께서도 주장하시기로 결국은 이 소방청장에게 대해서 지시를 통화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통화가 단전 단수에 대한 통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소방청 관계자들은 단전 단수를 이시로 이해하고 준비를 한 것이라서 그 부분이 사건에 대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부터 먼저 밝히는 것이 심리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입증기를 짠 것이고 그리고 또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것이라 가급적이면은 저희의 어떤 입증 계획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변호인께서 시간 순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드셨던 것이 허석권 청장과 이영팔 차장이 뭐 검찰 그 특검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시간 순으로 증인으로 오셔야 되는 그런 내란 사건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 사건의 증인분들이 거의 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되는지 여부 뭐 진정 고발 등에 의해서 다 그냥 피의자로 단순히 입건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 때문에 시간 순을 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재판에서도 다른 이 관련 재판에서도 기본적인 내란 사건에서 워낙 많은 증인과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증인 신문 조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말씀대로 한다면은 동일한 절차를 지금 다시 또 오셔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피고인께서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 증인들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닙니다. 본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결국 대통령과 김용현이 지시한 경찰과 이런 사람들이 그 진술인데 그것을 미리 지금 다시 중복된 절차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결국 특법이 정하고 있는 기한 안에 재판이 절차를 마치는 데는 조금 이제 그 지연 사유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내란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그 내란 사건에서의 그 증인신문 조서 등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제출했던 기존의 이 증거 목록에서의 그 증인들에 대해서는 철회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요청드린 그 진술하는 것이 심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사건의 실질적인 파악을 위해서도 더 합당한 판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요 부분은 이렇게 재판장님 저희도 의견을 좀 예. 저희들은 완전히 반대 의견인데요. 어차피 나와야 될 증인들이라고 한다면 재판의 신속 재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찰청장과 소방청장과의 통화가 좀 문제되고 있는데 그 통화할 당시에 피고인이 어떠한 상황 인식을 했느냐, 어떤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되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어서 경찰청장, 소방청장이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과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 관련해서도 지금 비서실장, 비서관 또 피고인이 그 당시에 그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망라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고 있는데 다들 직접 증인들입니다. 뭐 저희 그 수행 비서관이라든가 경찰국장은 회의 중에 와서 국회의원이 출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장본인이거든요. 뭐 이런 여러 그 직접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는 그 좀 저희가 기록을 본 정도 수준 가까이는 오셔야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그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잠시만요. 예. 일단은 양측에서 지금 의견 주신 게 약간 이제 그 특검 측에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전체 내란 자체에 대한 증거 그리고 지금 2권, 3권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요건 공소 사실에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하고 그 부분을 약간 섞어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공소 사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내란을 그 공모하고 그 예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부분은 공소장에도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당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시를 받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지금 이제 기소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뭐 특검 측에서도 예전에도 이미 의견서에서 밝혔지만 그건 약간 뒤로 미뤄서 저희가 좀 분리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뭐 기존에 다른 재판에서 진행됐던 증인신문 조서라든지 이렇게 좀 저희가 일단 증거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먼저 좀 증거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한해서 좀 제한적으로 저희가 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이번 당장 다음 주부터 재판 진행하는 거는 피고인이 했던 행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12월 3일 날 그 행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집중해서 먼저 심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당장 12월 그러니까 다음 24일 날 그 증인신문 할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재판부도 공소장을 보고 좀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일단 당일 행적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시간 관계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 당시 행적이나 시간적인 행동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소방청장이나 경찰청장하고 확인하고 지시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24일 날에는 으로 신청하신 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견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변호인 측은 존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세 분을 지금 보면 특검 측에서 주신문을 다 각 40분씩 예정을 하셨던데 그렇게 되면 반대 신문은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러면 그거는 그날 당일 3명을 다 소환해서 증인신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1명 정도 하고 오후에 2명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혹시 어느 분 먼저 소환하시길 희망하세요? 오전에 하시길 희망하시는 분. 그건 특검 측에서 희망하시는 분 먼저 하죠. 예, 기본적으로는 각 파트별로 순번으로 기재한 것이 그 저희가 희망하는 그러시군요.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10월 24일 금요일 하고 오전에 오후에는 이렇게 소환해서 하고요. 예, 저희 재판장님 혹시 예. 그 사전에 우리 특검 측에서 그 신문 사항을 조금 알려주실 예정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신문사항 근데 알려주시나요? 아닙니다. 신문상 미리 알려드리지 않아요. 예. 현장에서 각자 준비해서 오시죠. 예. 재판장님, 그리고 저희도 피고인 측에서도 신청할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간을 주시면 네, 차회나 차차회까지는 증인에 대한 어떤 입증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혹시 그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명 이외에 추가로 신청하실 증인들이 예정하고 당일 계신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좀 2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어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주신문으로 이제 신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반대 신문을 통해서도 좀 물어볼 수 있지만 경찰국장 뭐 이런 경찰비서관, 소방정책관 이런 이런 그런 분들이- 사람들은 이제 네. 직접 지시와 관련되고 실제 그게 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저희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거는 그 국무회의든 하여간 그 지금 그 집무실로 가시기 전까지 그날 오전부터 그 대통령실 가기 전까지의 그 행적이 지금 주로 관련된 사람들이죠. 요 세 분은. 운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고인이 그 대통령실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오는 중에 단 둘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그 차 안에서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검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외부 상황을 다 쉽게 파악하고 있었다. 뭐 이런 전제이지만 피고인은 계엄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상황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운전비서관이 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서울역에서 용산 갈 때까지도 그 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뭐 관련자가 있어요? 신청하시고 싶은 증인들. 그 당일 행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오전부터 뭐 하여간 이 집무실 가고 또 내지는 이제 그 집무실에서 나오셔서 이동하실 때 그 행적과 관련돼서 직접 관련된 증인 또 누가 있으세요? 집무실에서는 당연히 거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있었던 그런 분들 빼고. 빼고요. 예, 예. 운전하신 김장에서 분 빼고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경찰국장은 그 회의 시점에 근데 그런 부분은 그거를 좀 제외해 놓고. 제외하고. 네네. 그리고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가능하시면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도 증인 신청을 바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요 지금 운전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하시고 요 부분은 근데 어차피 이동 중에 들은 얘기나 이동 중에 본인이 경험한 사실이니까 되게 상당히 짧을 것 같거든요. 네. 이분도 그러면 그날 오후에 같이 소환해서 행적은 묶어서 하루에 다 하시면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요 에 대한 증인 신청서도 바로 제출하시고요. 특검 측에서도 요 에 대한 저희가 소환할 수 있는 증인 신청서를 먼저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고기일에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소환해서 진행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기준으로 하면 뭐 40분에서 30분씩 각각 주신문 반대신문 하면 오전하고 각각 1시간 하면 오후에 3명이 조금 빠듯할 수는 있는데 요 행적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막 그 공방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오후에 하는 3명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한 4시간 범위 내에서 다 마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좀 배려해서 준비를 해주시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일단 우선 법정 사정 등과 관련돼서 조금 먼저 좀 협의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 중법정을 다음에는 요 법정을 못 쓰고요. 동관 358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10월 24일 날에는 동관 358호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 길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31일 법정이 확보가 안 돼서 30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그 일정은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일정에 특별히 문제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그 다음 길은 저희가 일단 10월 30일 목요일로 하고요. 그날도 10시, 뭐 2시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다 일단 기일은 잡아 놓겠습니다. 그 길에 저희가 할 증인 신문이나 이런 부분은 24일 날 오전에 아마 하고 나면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30일 날 소환할 증인에 대해서도 의견 나누고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1월 달부터 재판은 저희가 지금 이 법정이 이 중앙지방법원에서 쓸 수 있는 법정이 좀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이 법정도 계속 매번 예약을 해서 쓰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같이 쓰고 있는 법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판을 하니까 재판이 좀 사실은 원활하지가 않아서 가능하면 11월 달부터는 월요일 날 재판을 고정해서 하고 그때 그렇게 되면 저희 법정이 사실은 이렇게 중법정처럼 큰 법정이 아니고 저희 재판부에 쓰는 법정이 소법정이에요. 그래서 소법정에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 쪽으로 재판부에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나 특검도 일정 정리를 하실 때 지금 고지해드린 10월 24일, 10월 30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11월 3일 월요일로 기일이 옮겨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일정을 좀 조절을 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월요일날 소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게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지금 좀 중계가 좀 따라오고 있어서 그 부분 이제 저희 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진행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증 목록이 좀 많고 그 중에서 뭐 진술 증거 부분은 차차 이렇게 증인 신문하고 뭐 필요한 부분 좀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기타 이제 신문 기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서면인 증거물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양측에서 좀 의견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공판에서 다 정리하기가 사실은 조금 번잡스럽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일단은 피고인 측에서 이 목록 2, 3에 대한 증거 의견을 10월 말 11월 초까지 한번 밝혀주시면 그거를 특검에서도 한번 검토하시고 뭐 정리하실 수 있는 증거는 좀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11월 중에 한번 공판 준비를 기일간에 한번 진행할게요. 그래서 그 나머지 저희 서증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증거 조사할 것인지 그리고 뭐 체부에 대한 의견 양측 공방을 조금 변론 준비 과정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이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좀 양측에서 해주세요. 근데 그게 지금 효율적으로 되려면 10월 말이나 적어도 하여간 11월 뭐 3일 정도까지는 이 나머지 증거에 대한 증거 인부도 밝혀주세요. 그러면 그거 검토해서 11월 한 중순 정도에 한 번 정도 요 월요일 날 기일하는 거 외에 뭐 짧게 한 시간이나 1시간 반 뭐 요 정도 기일을 좀 저희가 확보해서 공판 준비기를 간단히 진행하고 증거 중간 점검 한 다음에 또 계속 진행하고 그런 순서대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혹시 뭐 양측 요 진행과 관련해서 더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죠. 재판장님 그 차회기일 증인으로 말씀하셨던 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관련해서 예. 저희도 이제 진술 증거가 포함되어 있고 부동의 상태여서 사실 차후에는 저희도 증인 신문을 해서 진정 성립해야 되는 증인인데 그러시군요.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신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취지라면 저희는 진정 성립 반대 신문에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혹시 그 부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특검 측에서 먼저 그냥 소환을 한꺼번에 해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도 한 번에 신청서를 진행하셔도 내겠습니다. 될것 같아요. 같이 주신문하면 될것 그러세요? 그러면 뭐 그 부분 필요하신 부분은 특검에서도 신청서 할 때 포함해서 내세요. 그러면 양측 그 신청 증인으로 저희가 채택해서 하고 뭐 신문 순서나 이런 거는 그 기일에서 정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모두에 진행할 때 변호사님들하고 특검에서 오신 분들 제가 출석을 확인을 안 했던데 그 부분 제가 간단히 좀 확인을 할게요. 특검에서 오신 분들
그 이윤재 특검보님하고 검사님은 지난번 공판 기일에 오셨던 국원 이환우, 문재웅, 김태환 검사님 이외에 혹시 두 분 또 말씀하시죠? 예, 정기훈 검사 출석했습니다. 정기훈 검사님 그리고 김태환 검사님. 예,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김태환 검사 출석했습니다. 이윤재 특검보님, 국원 이환우, 문재용, 김태환, 정기훈 검사님 이렇게 지금 오신 거죠? 예. 그리고 출석하신 변호인 성함 좀 여쭤볼게요. 네. 법무부의 명륜의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예. 네. 이명욱 변호사님, 법무법인 태광의 한석찬 변호사님, 김장리 이승직 변호사입니다. 이정희의 이승직 변호사님, 그리고 김장리의 정지훈 정지용 변호사님 김장리에서 김장리 문영석 변호사. 정지용의 문현석 변호사님, 김장리의 정지호 변호사. 정지호 그러면 오늘 뭐 진행할 건 다 됐죠? 빼먹은 건 없죠? 예. 그럼 오늘 재판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재판 시작하고요. 법정은 고지해드린 대로 동관 358호에서 뵙겠습니다. 양측 다 오늘이나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증인신청서 제출하십시오. 예, 재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